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있는 남영훈 법무사 사무소 대표 법무사 남영훈입니다. 91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 해에는 대학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한 다음에 92년도에 서울에 있는 단국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회어 활동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마치고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육군으로 입대를 해서 병장으로 제대해서 복학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친구들처럼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많고 제 친형이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제가 생각했을 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7급하고 9급 공무원 시험을 한 10개월가량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형 합격 소식을 알게 되고 바로 그날부로 공무원 서적을 다 접어버리고 사법시험 서적을 구입해서 사법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처음 본 건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너무나 형편없는 점수로 1차 시험에 낙방을 하고 4학년 때 단기간 휴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패턴을 6, 7개월가량 계속 유지했던 것 같고요. 시험 막판에는 팔공산이라고 산속에 있는 고시원에 가가지고 한 2달 정도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했던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신림동에 가면 합격자 명단을 붙이는 서점이 있는데 그날은 고시생들이 다 모여서 그 합격방을 보는데 친구가 거기서 제 이름을 본 겁니다. 야 영훈아, 네 이름이 여기 있는데 혹시 이거 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수험 번호를 얘기해 주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때는 아마 제가 인생 살면서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을 해서 몸과 정신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결과로 첫 번째 얻은 성과, 그 쾌감이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굉장히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서울 신림동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1차 합격생과 1차도 못한 고시생에 대한 대우가 쉽게 식당 아주머니만 해도 약간 대우가 달랐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생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졌다는 것에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도 끊고 스터디 그룹도 가입했지만 그냥 신림동에서 즐겁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군법무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던 시절이라 실질적으로 2차 시험을 3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던 시절인데 그 3시험에 다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차 시험, 2차 시험 다 떨어진 어떻게 보면 사시낭인, 사시패인 같은 모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떨어지게 된 배경 자체가 들어보면 너무나 허술한 얘기긴 하지만 PC방에 들락거리면서 게임을 했습니다. 공부에서 주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그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법률에 대한 공부는 사실 사시 1차 때가 거의 90%였고요. 사시 2차는 거의 준비를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폐인 생활에 빠져드니까 자꾸 위축되기만 하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23일간 PC방에서 한 번도 집에 안 가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생활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옥탑방 창문으로 굉장히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혼자 사는 삶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공인중개사 학원 강사를 하시던 선배님이 강의를 해보지 않겠냐. 공인중개사 학원 강사로 추천을 해주셨고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계속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학원에서 저희 강의팀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이 되어서 다시 또 폐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4, 5개월 뒤에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뭔가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이 삶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법시험만 준비했었는데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걸 하다 보니까 회사에 취직하는 케이스들도 많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학점도 관리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사 취직은 어려울 것 같고 시험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공기업 입사 공고가 있더라고요. 경기지방공사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원서를 내고 3, 4개월간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나도 드디어 사람같이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굉장히 안도감이 들었고요.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던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에 대해서 면목이 섰다고 할까요? 안정감을 느꼈고 합격의 기쁨은 굉장히 컸다고 기억이 됩니다. 당시에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한참 주가를 올리던 상황이어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든지 별명이 붙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입사를 했는데
했는데 입사할 때가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늦게 입사를 한 데다가 공조직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생각보다 월급이 작았습니다. 연봉이. 실망을 한 상태로 거의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2년 정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뒤에는 큰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한 2년 뒤에는 작은아이가 태어났습니다. 4, 5년의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고요. 부양할 가족과 아이들이 생기니까 회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재한 채로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5, 6년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회사의 사업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복지나 승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도민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사회 주택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공기업이 가야 할 방향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계속 쌓여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노조에서 저한테 같이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사무국장, 부위원장까지 하면서 노조 활동을 한 3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노조 활동이 회사의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걸 알게 되었고, 모든 직을 내려놓고 평사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노조 활동할 때 있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2, 3년 이상 열심히 회사 생활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밤에 야근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쓰러졌는데, 그렇게 몇 분간 누워 있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건강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 건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건지,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쓰러지고 나서 어떤 변화를 준 건 아니고요. 회사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회사에서 큰 소송을 하는 부서에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가액으로 한 2천억짜리 소송이었는데, 그 소송의 회사 측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그리고 소송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하다 보니까 뭔가 법적인 자료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쓰러졌던 기억, 지금 하는 업무,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 이런 요소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이럴 게 아니라 나도 퇴직 이후 또는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뭔가 무기를 하나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르게 되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생각들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몇 가지 자격증들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소송 업무, 그리고 사법시험 기억들, 그것들이 접목되어서 급하게 법무사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시험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법무사 시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법무사 시험이 딱 100일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시험 일정, 시험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검색을 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을 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바로 법무사 학원에 등록을 하고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제가 그때 결제했던 금액이 거의 제 한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까지 결단을 하고 실행하는데 흐지부지 끝난다면 내 인생은 그냥 이걸로 끝이다, 뭔가 끝장을 봐야 된다 각오를 했고,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저한테는 당시 큰 돈이었던 금액을 결제를 하고 바로 책도 주문했었습니다. 5시쯤 일어나서 국선도 도장을 갑니다. 끝나고 돌아오면 7시쯤 되고요. 큰애는 유치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작은 애를 태우고 제 회사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무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동영상 강의 그리고 책을 봤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제일 먼저 듣고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책에서 확인하고, 시험이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그 수업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고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주말에나 근처 도서관에 가서 7시부터 밤 11시까지 풀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했던 경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대충 준비해서는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강의나 책이나 문제풀이를 더 집중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법무사 1차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100일밖에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실 좀 기대하는 마음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점수가 나왔는데 합격 카트라인에서 0.5점 정도 모자랐었습니다. 1차 시험 불합격하고 보통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1차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요. 10여 년 전에 사법시험 준비했을 때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2차 시험을 등한시하다가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각오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않는 시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고 부양가족이 있고 아이들과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공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시험을 끝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차 시험을 불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을 준비한 게 아니라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일정이랑 달력을 보면서 다음 해에 2차 시험 날짜를 임의로 정한 다음에 스케줄을 짰습니다. 처음 100일간 공부해서 0.5점 차이로 떨어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100일을 더 공부하면 1차에 붙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스케줄로 옮겼습니다. 다음 해에 100일 남기 전까지는 2차 시험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2차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7월에 시작하면 3개월 단위로 1순환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1순환을 하고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2순환을 하고 그리고 2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보고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12월이 지났는데도 1순환도 못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가고 공부량은 너무 적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 법무사 1차 시험 객관식 준비하기 전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강의만 듣고 책만 읽다가 1차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을 100일 남긴 시점부터 하던 2차 시험은 접어두고 다시 작년에 봤던 1차 시험 교재를 꺼냈습니다. 문제집만 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상 공부해보니까 1년 전 일이라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그 당시에 2차 시험을 하면 당연히 제가 육아휴직을 써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1차 시험을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1차 시험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6월 말에 1차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가지고 나온 시험 문제지하고 가답안을 맞춰봤습니다. 1년 전에 봤던 1차 시험 성적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합격을 한다면 2차 시험을 볼 게 아니라 다음 해에 1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져서 하루라도 빨리 복귀를 해서 회사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됐는데 공부를 하는데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다만 제가 하나 집중했던 건 뭐냐면 멈추지는 않는다. 책상에 앉아서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불안감이 엄습하더라도 집중하려고 했고 결과가 발표되는 일주일까지 굉장히 흔들리고 어려웠지만 제가 공부하던 패턴은 바꾸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합격자 명단에 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굉장히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합격했다라는 확인만 하고 아무런 감정 동요 없이 바로 2차 시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8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하는 양은 어마어마했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취했던 방법은 아침밥은 안 먹고요. 점심밥은 도서관에 있는 식당이나 인근의 식당을 이용했고요. 저녁밥 같은 경우에는 미숫가루를 먹었습니다. 제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밥 먹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던 것 같습니다. 막상 2차 시험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2차 시험을 준비했는데 제 원래 계획은 2달 정도나 2달 반 정도 2차 시험 전 과목을 보고 1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모의고사를 볼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3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2회독을 못 끝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도 어려웠던 게 집이 수원이고 학원들은 전부 서울에 있고 도서관에서 혼자 셀프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예상 문제 몇 가지만 뽑은 다음에 목차를 잡아보고 핵심 키워드 몇 자만 쓰는 식으로 소위 2차 시험장에 갔을 때 초안 잡는 스타일로만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풀버전 모의고사는 한 번도 못 본 채로 2차 시험장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없습니다. 예상했던 4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천만 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저희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기득권으로 보는 2차 시험은 사실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가 안 좋아져서 봐야 한다면 봐야겠지만 저는 생동차로 보는 2015년도 2차 시험에 모든 걸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시험 보기 전에 몸무게가 한 72kg, 74kg
84kg였는데 시험 다 끝나고 나서 57kg였습니다. 떡 씹으면서 책 보고 미숫가루 마시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공기업에 다녔고 정년이 보장된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손을 털고 그만두더라도 뭐 그렇게 아쉬움이 엄청 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육아휴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아이가 4살, 5살, 6살이 되는 과정, 7살 아이가 8살 되는 과정에 그 아이들과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저도 너무 괴로웠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과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인식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가족들과의 유대도 포기했고 수입도 포기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회사에서의 인식 또는 승진 이런 기회도 포기하고 1년 6개월을 모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가 없다 또는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동안에 쏟아부은 모든 게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된다라는 각오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에 2차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담배를 피러 가보니까 거기서 저처럼 그 해에 처음 1차부터 온 사람들이 다 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첫 시험은 어차피 테스트하고 연습하러 온 거니까 마음 편하게 보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짜투리 시간 동안 놀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면서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경쟁자들이 지금 놀고 있다면 나는 해봐야겠다, 더 열성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7과목이나 되는 시험을 3일에 걸쳐서 보는데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대충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주관식 문제가 신탁 등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전이 주어집니다. 법전에서 신탁법을 찾았습니다. 처음 보는 법 조문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론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고, 또 어떤 조문과 어떤 조문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판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썼습니다. 마지막 형사소송 서류 작성 과목까지 다 끝내고 2차 시험을 다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차 시험 마치고 나오는 날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홀가분하다라는 표현 중에 이렇게 적합한 표현은 없을 겁니다. 어깨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레이스를 끝냈다라는 마음이 합격 여부를 떠나서 끝났다라는 그 기분이 저한테 해방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2015년 11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전날 세미나를 하러 김포공항에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짐을 챙기다가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학원에서 합격자 모임에 나오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을 확인해 봤더니 학원에서 정식 합격자 발표 전날 합격자 명단을 게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문자 메시지가 내년 강의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다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다가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울컥했고요. 눈물도 났고, 집사람을 깨워서 합격했다고 말했더니 집사람도 바로 울더라고요. 1년 6개월 과정이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홀가분했던 즐거웠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1년 6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말하면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제가 정신력이 그렇게 강하거나 악바리 근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상황에서 느껴지는 절박함, 모든 걸 걸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 회사를 나오고 싶다라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제 경험으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자신감입니다. 정신력. 남들 모두 떨어질 거라고 말했지만 저 혼자는 제가 합격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원래 세웠던 계획 패턴이 틀어지고 시간이 맞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밀어붙이는 집념, 평정심, 그런 것들이 제 합격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도서관이 쉬는 날이나 회사에 나갈 수 없는 날은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5살짜리,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엄청 찾습니다. 그때 저는 몰래 신발을 제 방에 숨겨놓고 몰래 숨어서 공부했습니다. 아빠를 찾는데 내가 그걸 대답을 못하고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한다는 건 다시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저도 겪었고 가족들도 겪었고 아이들도 겪었는데 그걸 또 하라고 아니면 또 더 연장하라고 하는 건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절실함이라는 건 나만의 희생,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겪었던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걸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절박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권하고 저도 했던 방법이 있는데, 일단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책을 보는데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모든 시험 문제는 공평하게 각 파트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고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과목은 특히나 전체를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도를 진행시키는,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내는 방식으로 교과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라든지 스케줄 관리에 대한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면, 시험 날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표를 거꾸로 작성하면 지금 뭐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계획이라는 건 하다 보면 분명히 못 지킵니다. 그러면 또 계획을 짭니다. 근데 가끔 하시다 보면 계획이 틀어지면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책망한다든지 또는 좌절한다든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계획은 계속 또 세우면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요.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서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의 자리 배치, 인사 발령, 회사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경조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부장님의 모친상이다. 할까 말까를 생각하느라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시간도 쓰고. 근데 제가 도달한 결론은 뭐냐 하면 가야 합니다. 안 가면 끝이 안 납니다. 그 스트레스가.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서 그분을 마주치면 그분은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대신에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 다 가는 6시, 7시 이때 가는 게 아니라 밤 11시에 가는 겁니다. 공부할 거 다 하고 인사하고 떡 하나 집어먹고 또 손잡고 바로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는 시간 1시간 줄이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사 합격했을 때 나이가 46살이었는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지옥 같던 회사가 갑자기 평온한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갈구고 괄시하던 그 사람들이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회사를 4년 이상 더 다녔는데 사람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은데 자격증이 주는 자유, 그런 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름대로 법률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법규팀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제가 받고 있는 또는 저에 대한 평가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했고, 이 회사에서 내가 거둘 수 있는 비전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제가 한 3, 4년 걸린 것 같습니다. 총 15년에서 16년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입, 그 속에서 그 월급을 받아보면 그게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매달 꼬박꼬박 주어지는 월급이 마치 족쇄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3, 4년을 더 있었던 이유가 그 꼬박꼬박 주어지는 월급의 매력? 포기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사하고 집 근처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고객들 한두 분씩 만나고 또 그분들이 또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스스로 또 일을 하면서 배우고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걸 느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어느덧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용인을 떠나서 수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수원에서 또 새로운 고객들과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은 전세 사기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한 1년 넘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많은 젊으신 분들이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 이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그분들한테 해드리는 말과 법률적 조언들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제가 44살에 법무사 시험을 시작했고 46살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늦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외벌이에 또 아이들은 어리고,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절박했고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을 스스로에게 세웠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났더니 그 결과치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상한 얘기인데 불가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평정심, 불굴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절박함? 그것은 결국은 본인의 정신상태, 본인의 의욕,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단단한 각오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묵묵히 밀어붙인다면 불가능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우려면 기존의 시스템이나 억압을 벗어나야 될 텐데, 저는 회사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얽매여 들었다가 빠져나온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아봤던 삶은 남들이 다 원하는 어떤 삶을 살고자 흉내를 내봤지만, 생각보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걸 흉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